취사장에서 아가씨 취급받고 대령이 머리까지 만졌다. 그런데 2시 취임식, 그 여자가 중장 군단장으로 나타났다. 그 순간 비리 간부의 인생이 끝났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봐, 아가씨. 그 예쁜 입에 짬밥이 들어가면 얼굴 다 망가지겠시리. 비릿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취사장 공기를 찢고 들어온 목소리는 끈적했다. 마치 잘 삭힌 홍어 냄새처럼 불쾌하고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입으로 가져가려던 강지윤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경기도 포천 제5군단 사령부 직할대 통합식당. 점심시간에 활기로 가득 차야 할 식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조차 사라진 정적 속에서 수백 명의 병사와 부사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지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식판에 담긴 묵디묵은 똥국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30대 초반의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계급장이 박히지 않은 검은색 활동복 차림. 누가 봐도 군부대, 매점, 관리인이나 갓 전입 온 신참 여군 하사 정도로 보일 법한 행색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오늘 오후 2시 제5군단장 이 취임식을 앞두고 자신의 부하들이 먹는 밥, 그들이 숨쉬는 공기에 진짜 맛을 보기 위해서였다. 뭐해? 어른이 말을 걸면 관등성명부터 대야지. 교육을 똥구멍으로 받았나? 그녀의 뒤에 선 사내는 민창국 대령, 이 부대 군수지원 연대장이자 군납 비리로 아름아름 소문이 자자한 말 그대로 군대의 고인물이었다.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 규정보다 살짝 긴 머리칼을 넘기며 민 대령은 지윤의 어깨에 큼지막한 손을 턱하니 올렸다. 아, 냄새. 지윤이 작게 읊조렸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민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대령의 말에 토를 다는 여군이라니 그의 군 생활 30년 역사에 없던 일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지윤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담배 냄새가 지윤의 코를 찔렀다. 죄송합니다만 식사 중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식후에 뵙지요. 지윤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숟가락으로 깍두기를 푹 찍으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 태도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미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민대령의 눈에는 그저 건방진 하룻강아지로 보일 뿐이었다. 하, 이것 봐라.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민창국이야. 이 바닥에서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 같은 애들 군기 잡는 데는 도가 퀭거든. 민 대령은 낄낄거리며 지윤의 머리카락을 덥석 움켜잡았다.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아니 그보다 못한 놀이개를 다루듯 거칠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쓰다듬었다기보다는 짓누르는 것에 가까웠다. 머릿결은 좋네. 야, 밥 많이 먹어라. 그래야 엉덩이도 좀 토실토실해지고 볼만하지. 요즘 애들은 너무 말라서 맛이 없단 말이야. 오빠가 나중에 따로 맛있는 거 사줄까? 응?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들이켰다. 명백한 성희롱 그리고 모욕이었다.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던 상병 하나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설 뻔했으나 옆에 있던 동기가 급히 팔을 잡아 끌어안쳤다. 민창국은 이 부대의 왕이었다. 그에게 찍히면 영창은 기본이고 전역하는 날까지 지옥을 맛봐야 했다. 지윤은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챙강, 스테인리스 식판과 숟가락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대령을 올려다보았다. 쌍꺼풀 없는 서늘한 눈매, 그 깊은 눈동자 안에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테러범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사신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민대령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읽지 못했다. 그저 반항적인 눈빛 정도로 치부했을 뿐. 대령 민창국, 지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관등성명이 아니었다. 민대령의 이름 석자였다. 뭐, 너 지금 반말했냐?
군수지원 연대장 부임 2년차, 작년 부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 수수 의혹으로 헌병대 내사 진행 중이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맞습니까? 민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은 밥을 씹는 것조차 잊고 두 사람을 응시했다. 이 미친년이 너 어디 소속이야? 직속 상관 데려와. 당장. 민대령이 꽥소리를 지르며 지윤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탁! 지윤의 손이 민대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겉보기엔 가녀린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강철 수갑과도 같았다. 민대령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지윤은 앉은 상태 그대로 그의 팔을 비틀어 식탁 위로 처박았다. 쾅! 식판이 엎어지며 붉은 깍두기 국물이 민대령의 잘 다려진 전투복 위로 튀었다. 으악! 이거 안 나. 너 미쳤어. 이거 항명이야. 하극상이라고. 민대령이 버둥거렸지만 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밥 많이 먹으라고 하셨죠? 예,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서요. 썩어 빠진 살점들을 도려내려면 체력이 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윤은 잡고 있던 민대령의 손목을 팽개치듯 놓아주었다. 서예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앉아있을 때는 미처 느껴지지 않았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백이 전신을 감쌌다. 기대하세요. 오창국 대령님. 오후 2시 대연병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 엉덩이가 아니라 대령님의 목이 무사한지부터 걱정하셔야 할 겁니다. 서예림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오 대령을 뒤로하고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를 내며 식당 출구로 걸어 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식당 밖으로 나온 서예림은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부관 김소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지시했다. 김소령, 지금 당장 감찰참모 내 방으로 호출해. 그리고 취임식 식순에 하나 추가하도록. 특별 정신교육 시간. 대상은 군수지원 연대장 오창국이다. 전화를 끊는 서예림의 시선이 포천의 흐린 하늘을 향했다. 707 특수임무단 최연소 단장을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으로 부임하는 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취사장에서 서예림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제압을 당하고 나온 오창국 대령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깍두기 국물 얼룩이 선명하게 남은 전투복보다 그의 심장이 훨씬 더 엉망진창으로 구겨져 있었다. 그는 식당에서 부대로 돌아오는 짧은 거리 내내 자신이 겪은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누구야? 저 계집애가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비리내사 종결건까지 들먹거려. 고작 말단 PX 관리관 주제에 오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부대에 배정된 모든 여성 군무원과 신규 부사관의 명단을 닥치는 대로 요청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숨은 거칠었다. 그러나 아무리 명단을 뒤져봐도 서예림처럼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의 이름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예림의 마지막 경고에 꽂혀 있었다. 오후 2시 대연병장에서 뵙겠습니다. 빌어먹을 대연병장이라니. 오늘 대연병장에선 군단장이 취임식밖에 없잖아. 설마. 그는 가슴을 쥐어뜯듯 괴로워했다. 서예림이 객기로 내뱉은 허세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녀의 눈빛, 팔을 비틀 때 느껴졌던 압도적인 악력, 그리고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정확히 꿰뚫는 정보력은 단순한 하사관의 것이 아니었다. 오 대령은 이윽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만약 그 여자가 새로 부임하는 신임 군단장의 최측근이거나 국방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암행 감찰관이라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헐레벌떡 전임 군단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임 군단장은 이 임무 떠났고 비서실장은 함구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오 대령님,
신임 군단장님에 대한 정보는 이 취임식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그게 명령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서실장의 싸늘한 대답은 오 대령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신임 군단장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길했다. 보통의 이 취임식이라면 며칠 전부터 신임 지휘관의 프로필이 예하 부대에 공유되는 것이 관례였으니까. 오후 1시 50분 제5군단 대연병장. 뜨거운 가을 햇살 아래 수천 명의 병력과 주요 지휘관들이 도열했다. 오창국 대령은 자신의 연대 지휘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연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노려보았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단장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오 대령,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혹시 간밤에 잠을 설쳤나? 아, 아닙니다. 사단장님. 그저 오늘 같은 영광스러운 날이라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오 대령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입가는 파르르 떨렸다. 오후 2시 정각. 군악대가 웅장한 취임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연단의 중앙, 바로 신임 군단장의 모습을 드러낼 곳으로 집중되었다. 연단의 뒤쪽 출입문이 젖혀지고 날카로운 군화 발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먼저 들어선 것은 신임 군단장의 부관인 김소령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선글라스, 완벽하게 재단된 육군 정복, 그리고 양쪽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육군 중장 계급장이었다. 숨이 새는 듯한 정적. 병사들은 물론 주변의 대령급 지휘관들조차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중장 계급장이라니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창국 대령은 계급장을 볼 필요도 없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얼굴의 윤곽,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패기. 취사장에서 자신의 팔을 비틀었던 바로 그 아가씨였다. 그녀는 서예림 중장이었다. 오 대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부하가 간신히 부축했다. 군단장이라고? 내가 감히 군단장의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운운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 있었다. 서예림은 군단장 깃발 옆에 섰다.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자 햇빛 아래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는 곧장 도열에 있는 오창국 대령을 꿰뚫듯 향했다. 의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이임하는 전임 군단장의 이임사가 이어졌다. 오 대령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악몽과도 같았다. 그의 등 뒤에 있는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렸다. 드디어 신임 군단장 서예림 중장의 취임사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연단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전 장병, 군단장에게 주목. 부관 박소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취임식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서예림은 마이크를 든 채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의 정적은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심장을 조여왔다. 본관은 오늘부로 제5군단을 지휘하게 된 신임 군단장 서예림 중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어떤 망설임이나 떨림도 없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철 같은 음성이었다. 나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간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나의 군생활은 오직 실전과 임무 완수, 단 2가지뿐이었다. 제5군단은 대한민국 국토 방위의 최전선이다. 이곳은 나약한 개인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유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취임사의 첫 문장부터 기존의 관례와는 달랐다. 원론적인 이야기 대신 그녀의 경력과 철학을 단호하게 뇌리에 박아 넣었다. 이 군단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진짜 군인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조직을 병들게 하는 부패한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오창국 대령은 숨이 턱 막혔다. 마치 그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화살이 박히는 듯했다. 본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군단장으로서의 첫 명령을 내리겠다. 서예림은 잠시 연설문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연극처럼 준비된 다음 행동을 이어갔다. 부관 박소령, 앞으로. 예, 군단장님. 박소령이 절도 있게 앞으로 나왔다. 지금부터 식순에 없는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군수지원연대장 오창국 대령이다. 서예림이 손가락으로 오 대령을 정확히 지목했다.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오창국에게로 쏟아졌다. 오 대령은 무릎이 덜덜 떨려 도열 자세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오창국 대령, 앞으로 나와, 당장. 박소령의 호령은 천둥 같았다. 오 대령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열 대열에서 빠져나와 연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사형수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웠고 그의 눈빛은 공포 그 자체였다. 서예림은 오 대령이 연단 아래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자 입을 열었다. 오창국 대령, 방금 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에게 했던 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기회를 주겠다. 오 대령은 바닥만 노려봤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말해. 서예림이 싸늘하게 재촉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오 대령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서예림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송구하다? 내가 들은 말은 그게 아니었다. 서예림이 오 대령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며 비꼬았다. 이봐 아가씨, 그 예쁜 입에 짬밥이 들어가. 오빠가 나중에 따로 맛있는 거 사줄까? 그리고 서예림은 단상 위를 내려와 오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키는 오 대령보다 작았지만 그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인과도 같았다. 내 머리를 더럽게 쓰다듬으며 요즘 애들은 너무 말라서 맛이 없단 말이야 라고 했다. 맞나? 오 대령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에 의한 무의식적 굴복이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신임 군단장님을 뵙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 서예림은 콧방귀를 뀌었다. 오창국 대령, 당신의 죄는 나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당신은 한 여성 군인을, 그것도 오늘부로 당신의 지휘관이 된 군단장을 맛으로 평가했다. 이 행위는 군대의 기강과 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이며 당신이 지난 2년간 저질러온 부식 비리, 납품 비리 등 모든 비리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서예림은 다시 연단 위로 올라가 전 장병을 내려다보았다. 전 장병에게 고한다. 제5군단은 오늘부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오창국 대령은 오늘부로 군수지원 연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동시에 국방부 헌병대의 현역 군인에 대한 성윤리 위반 및 상습적인 공금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즉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청한다.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헌병대, 즉시 집행하라. 연병장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병력 4명이 오 대령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이미 서예림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 대령은 끌려가지 않으려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서예림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서 오 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증거? 당신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연병장 전체가 증거다. 그리고 내가 취사장에서 당신 입으로 직접 들었던 비리내사 정보. 그 내용은 곧 당신 연대 창고에 쌓여 있는 납품 비리 장부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녀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선언했다. 이것이 이 군단에 새로 부임한 나의 첫 번째 심판이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그것만이 나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앞으로 이 군단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 병사에게 나는 이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상 취임사를 마친다. 서예림은 뒤로 돌아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력의 격려를 받았다. 그 격려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군인이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바치는
웅장한 서약과도 같았다. 반면 오창국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연신 억울하다. 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그 비명은 이미 서예림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장군의 별 아래 철저히 묵살되었다. 제5군단 사령부의 분위기는 마치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같았다. 서예림 군단장의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피바람을 예고하는 숙청 선포식이었다. 창군 이래 전무후무한 현역 연대장의 공개 체포와 보직 해임. 이는 군단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각인시켰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서예림은 군단장 집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군수지원연대 본부였다. 오후 3시 주인이 사라진 연대장실 책상 위에는 오창국 대령의 개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예림은 그중 수상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고기 납품업체의 명함 수십 장과 함께 현금 500만 원짜리 수표 3장이 들어있었다. 증거 확보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취임식 직전 707 특임단 출신인 그녀의 부관들이 이미 오창국의 방을 샅샅이 뒤진 후였으니까 이게 이 군단의 실체인가? 고작 500만 원. 병사들의 밥맛이 똥물인 이유가 겨우 대령놈이 돈 몇 푼 챙기려는 탐욕 때문이라니. 서예림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수표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즉시 군단 지휘부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참모장, 작전참모, 정보참모, 인사참모 등 군단의 중추를 담당하는 최고위 장교들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50대에 가까운 나이로 서예림보다 군 경력이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많은 선배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갓 30대의 젊은 여성 중장을 상관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참모장인 정광태 소장은 서예림을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불편해 보였다. 그는 군단 내부 비리를 관행이라 여기며 눈 감아주는 데 익숙한 인물이었고 오창국 대령의 든든한 뒷배 중 하나였다. 군단장님, 부임 첫날부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군단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 대령관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광태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점잖은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서예림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불만과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예림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정 참모장을 서늘하게 응시했다. 정광태 소장, 당신은 군단장 다음가는 서열이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지휘를 보좌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지 내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서예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차갑게 갈랐다. 그리고 사기는 정직함과 신뢰에서 나온다. 썩은 시체 냄새를 덮으려고 향수를 뿌리는 게 사기를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참모장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나는 정식 절차를 거쳐 임명된 지휘관이고 이 군단의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지금부터 제5군단의 운영 방식은 완전히 바뀐다. 모두 펜 들고 받아 적어라. 서예림은 준비된 회의 자료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정리된 계획들이 마치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다. 첫째, 부패 뿌리 제거 작전을 즉각 시행한다. 오늘부로 특별 감사팀을 편성한다. 감사 대상은 군수지원연대 전체다. 특히 부식 및 보급품 관련 납품 계약서, 회계장부, 물품 수령 서명부 등 모든 기록을 털어라. 이 자료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올라와야 한다. 정보참모, 당신이 이 팀을 지휘해라.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당신도 오창국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정보참모가 마른 침을 삼켰다. 둘째, 병사 복지 정책 전면 개편이다. 군단 내 모든 취사장 식단에 대해 전 장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결과가 70% 미만일 경우 관련 간부 전원을 징계 조치하겠다. 또한 장병들의 휴식 환경과 자기 개발을 위한 예산을 현재의 2배로 증액한다. 이 업무는 인사참모가 맡는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대 운영비 중 불필요한 관사 유지 보수 비용과 장교 회식비를 전액 삭감하여 충당해라. 셋째, 전투태세의 불시 점검 상시화다. 작전참모, 당신은 일주일에 최소 3회 예고 없는 전부대 출동 및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장비 관리 상태, 병력 대응 시간, 상황 전파 체계 등 모든 것을 실전 기준으로 평가해라.
평가 점수 미달 부대의 지휘관은 이유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형식적인 서류 보고는 필요 없다. 오직 실전적인 결과만 보고해라. 서예림의 지시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군사작전 지시와 같았다. 참모들은 수첩의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더불어 기묘한 기대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처차있던 군단의 악습이 드디어 깨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다. 특히 작전참모인 이도원 대령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육사 출신이 아닌 비주류라는 이유로 매번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실력자였다. 그는 서예림의 지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반응했다. 군단장님, 작전참모 이도원입니다. 명받들겠습니다. 훈련 중 장비가 파손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이도원 대령의 질문은 교묘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 질문은 강도 높은 훈련을 우려하는 참모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녀의 실전주의 철학을 시험하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서예림은 그 질문에 미소 대신 서늘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답했다. 훈련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진짜 피해가 아니다. 그것은 실전에서 발생할 끔찍한 도사를 미리 막는 투자다. 최연수 대령, 당신은 내가 707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 조사해보라. 나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부하들에게 단 한 번도 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이 피땀 흘려야 할 곳은 실전이 아닌 바로 이곳 훈련장이다. 지침은 간단하다. 실전처럼 하되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당신의 능력이자 책임이다. 참모회의는 30분 만에 끝이 났다. 서예림은 더 이상 군더더기 같은 잔소리를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필요한 명령을 내렸고 이제 그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차례였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참모장 박영식 소장만이 남아 서예림에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잠시 개인적인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영식 참모장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빛에는 교묘한 위협이 서려 있었다. 오창국은 단순히 비리대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단 납품 비리의 뿌리는 수도권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전역한 고위 장성들의 사모임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비호가 없었다면 오대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군수지원연대를 사유화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너무 급진적으로 그 뿌리를 건드리시면 군단장님의 군생활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거대 비리 세력의 힘이 군단장의 목을 조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노골적인 협박이기도 했다. 서예림은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포천의 푸른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대조되는 추악한 현실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박 소장, 그녀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특수부대 시절 이미 수많은 위협을 뚫고 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내가 이곳에 온 목표는 오직 하나다. 제오군단의 전투력 100% 회복이다. 그 목표를 방해하는 존재라면 그것이 장성이든 정치인이든 설령 군단장인 나 자신이라 해도 제거 대상일 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영식 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예림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오창국은 그 뿌리가 아니다. 그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썩은 과일에 불과해. 나는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박 소장, 당신은 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라. 만약 당신 또한 그 뿌리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서예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집무실 벽에 걸린 육군 헌장 액자를 검지로 가리켰다. 나는 당신의 계급장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명예를 철저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든 나는 707의 방식대로 삽과 곡괭이로 전부 파헤쳐 버릴 것이다. 그러니 협박은 멈추고 당신의 임무에 전념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다. 박영식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경례를 하고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자 서예림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병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병사들은 2년 전 오창국이 납품한 불량 부품 탓에 훈련 중 장비가 오작동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던 희생자들이었다. 당시 사건은 단순 안전사고로 은폐되었지만
서예림은 이미 이 비극의 배후에 오창국의 탐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서예림은 사진 속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걱정 마라. 너희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썩어빠진 군단을 깨끗이 청소해 줄 테니. 집무실에 들이운긴 그림자가 그녀의 굳은 결의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서예림의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군단의 최고위층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제3장 참모 회의가 끝난 직후 서예림 군단장의 집무실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내린 초강경 조치와 박영식 참모장의 노골적인 경고는 이 군단이 단순한 비리 소탕 현장이 아닌 뿌리 깊은 권력 구조와의 전쟁터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서예림은 회의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집무실에 머물렀다. 그녀는 참모들이 모두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전용 보안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수 임무를 하다했다. 수신자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그녀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최정의 요원, 코드명 그림자였다. 암호화 전문, 수신 그림자, 발신, 사냥꾼 서예림의 특수부대 시절 코드명, 제목 탐색 및 정찰 설치 앤드 리컨. 현재 상황, 제5군단 사령부 내부의 부패망이 고위 장성과 정치인 그룹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됨. 군단 참모장 박영식 소장은 그들의 직접적인 협력자로 강력히 의심됨. 임무 목표 1. 박영식 소장의 지난 3개월간 모든 개인 통신 및 외부 접촉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확보할 것. 특히 수도권 유력 정치인 K와 예비역 장성 모임인 무후의 우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것. 이 군단장 집무실 주변 및 관사 일대의 도청 및 감청 장치 설치 여부를 707 수준의 정밀도로 탐지 및 제거할 것. 3. 오창국 대령의 비호 세력 중 군단 내에 잔존하는 핵심 간부들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활동 패턴을 도표화할 것. 기한 48시간 내. 작전은 은밀히 수행한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서예림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단말기를 껐다. 화면이 검게 변하자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유리에 비쳤다. 서예림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외부 세력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30대라는 이례적인 나이에 군단장으로 부임한 파격 인사는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넘어 국방부와 청와대 최고위층의 강력한 군개혁 의지가 뒷받침된 결과였다. 즉, 그녀는 개혁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리 세력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늦은 시간, 포천 군단 사령부 관사단지. 서예림은 보안이 의심되는 화려한 군단장 관사 대신 일부러 외진 곳에 위치한 장교 숙소의 한 방을 임시 거처로 삼고 있었다. 관사의 보안 시스템은 이미 적들에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새벽 1시 서예림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숙소 밖은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적막뿐이었다. 끼익, 갑자기 복도 쪽에서 낡은 나무 바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서예림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켜 침대 아래 숨겨둔 특수 제작된 단검을 움켜쥐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몸의 배냐생의 감각이 전신의 경보를 울렸다. 침입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도둑 따위가 아니었다. 쾅! 숙소의 현관문이 순식간에 부서지며 검은 복면을 쓴 거구의 산에 셋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둔기가 들려 있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 이는 외부에서 고용된 전문 용역이거나 오창국 대령과 비리 세력의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일 확률이 높았다. 찾았다. 잡아서 끌고 나와.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예림은 침실 문을 등진 채 벽에 몸을 붙이고 숨소리를 죽였다. 첫 번째 침입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려는 찰나 서예림이 벽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동작은 번개 같았다. 단검 대신 그녀의 날카로운 팔꿈치가 침입자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퍽.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목처럼 쓰러졌다. 두 번째 사내가 당황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서예림은 유령처럼 파고들어 허리를 감아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유도와 레슬링이 혼합된 완벽한 제압술이었다. 사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서예림은 그의 머리를 바닥에 꽂아 넣으며 즉시 무력화시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지막 세 번째 놈이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별 4개의 군단장이 아닌 707의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누가 보냈지? 서예림이 사내에게 다가서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숨만 헐떡였다. 서예림은 망설임 없이 그의 무릎 관절을 발로 걷어찼다. 뚜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으아악, 누가 보냈냐고 물었다. 서예림은 무자비했다. 이곳은 정글이었고 그녀는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 시간이 없었다. 모릅니다. 그냥 박영식 소장님 비서가 어떤 사업가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이번 신임 군단장님께 경고만 하라고 사주했습니다. 박영식 소장,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단장을 위협하는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다. 서예림은 놈들을 완벽히 제압하여 포박한 뒤 곧바로 부관 박소령에게 연락해 헌병대 인계를 지시했다. 새벽 2시 30분 군단장 관사, 서예림은 침입자들을 처리한 뒤 본래의 관사로 돌아왔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휴식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자인 요원, 유령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사 내부 서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파랑새, 서예림이 낮게 속삭였다. 독수리. 서재 구석에서 즉각적인 응답이 돌아왔다. 707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최정예 요원, 코드명 유령 최민준 중이었다. 검은 복장에 야간 투시경을 쓴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고해. 서예림이 짧게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사냥꾼. 집무실 및 관사 주변에서 총 7개의 감청 장치를 발견하여 제거했습니다. 특히 집무실 대형 액자 뒤와 관사 서재의 소화기 내부에서 고성능 도청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정교한 군납품 모델입니다. 아마도 오창국 라인의 군수품 목록을 통해 흘러나왔을 겁니다. 최중희는 책상 위에 수거한 녹음 장치와 도청기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그리고 박영식 소장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개월간 그가 은밀히 연락한 인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무후회의 핵심 인물, 전 육군 참모총장 박철규 예비역 대장입니다. 또한 박 대장의 재단에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유력 정치인 김영진 의원과도 빈번하게 접촉했습니다. 서예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이었다. 전직 참모총장과 현직 유력 정치인, 이들이야말로 군수 비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군내 주요 보직을 좌지우지하는 검은 그림자였던 것이다. 오창국은 그저 최하층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박철규 대장. 그는 이 군단장 자리에 자신의 라인을 앉히려 했었지. 내가 그 자리를 꿰찼으니 놈들에겐 내가 가장 큰 눈엣가시였을 거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동석 중위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다. 오창국 대령이 체포된 직후 무후회의 수장인 심상훈 예비역 대장 측에서 박영식 소장에게 긴급 비상대책을 하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군단장님의 개인 신상 털기 및 치명적인 약점 확보입니다. 윤중이는 태블릿 PC를 서예림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서예림의 군생활 초창기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놈들은 군단장님의 아킬레스건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군단장님께서 707 특임단으로 전입하기 전 특수전 사령부 예하 여단에서 근무하던 20대 초반 시절의 자료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예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707로 적을 옮기기 전 그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녀를 냉혹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그 사건.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 작전. 그것은 그녀가 감정을 지우고 철저한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건 내가 직접 감당한다. 서예림은 태블릿을 덮으며 나직하게 뇌까렸다. 그들이 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무너뜨리려 한다면 나는 그들의 가장 견고한 방벽을 가루로 만들어주지. 유령, 자네는 당장 박영식 소장의 집무실을 정밀수색해. 그가 무후회와 주고받은 자금 세탁 장부와 보직 매매 관련 비밀 문서를 찾아내. 윤중이는 절도 있는 거수경례와 함께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홀로 남은 서예림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별빛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다. 놈들에게 숨을 곳 따위는 없다. 그녀는 방바닥에 떨어진 침입자들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정신 수양 자세를 취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녀의 내면은 분노로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 척결을 넘어
그녀의 피 묻은 과거와 군단의 미래를 건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서예림 군단장은 박영식 참모장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 확보와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군단의 모든 일정을 2배 빠른 속도로 소화해냈다. 밤새 암살자들에게 습격당하고 충격적인 첩보를 접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소름 끼치는 냉철함이었다. 오전 9시 군단장 집무실. 박영식 참모장이 잔뜩 긴장한 기색을 숨기며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 서예림의 임시 숙소에 괴한이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자신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 오히려 군단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역겨운 연기를 시작했다. 군단장님, 어젯밤 영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모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헌병대 1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절도범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서예림은 박 소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보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 박영식의 눈을 직시하며 말을 끊었다. 박 소장, 단순 절도범들이 왜 금품이 아닌 군단장의 목숨을 노리고 군용 도청 탐지기를 피해 관사를 뒤졌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지휘관에게 안부 인사 대신 엉뚱한 변명부터 늘어놓는 겁니까? 박영식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그 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이겠죠. 당신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신의 수행비서가 당신의 이름을 팔아 모 사업가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사업가는 당신의 뒷배인 심상훈 전 대장에게 보고했겠죠. 서예림은 박영식을 향해 거침없는 맹공을 퍼부었다. 심상훈 전 대장님이라니요. 저는 그분과 사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박 소장. 어젯밤 내 숙소에 쳐들어왔던 그놈들의 입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서로부터 신임 군단장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라는 청부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나는 놈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비명을 더 듣고 싶었지만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해 살려두었습니다. 서예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집무실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위압감에 박영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서예림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약점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비호 세력인 무후회가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20대 초반 내 과거를 뒤지고 있다고 했지요. 특히 20년 전 그 참혹했던 동해안 침투 작전 자료를 말입니다. 서예림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격앙되었다. 묻어두었던 상처가 강제로 파헤쳐질 때의 고통과 분노가 그녀의 눈빛을 거칠게 흔들었다. 당신은 왜 그 사건에 그토록 집착하죠? 단순한 약점 찾기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 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습니까? 박영식은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는 서예림이 먼저 그 과거를 꺼내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군단장님,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안입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현심상훈 전 대장님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마무리된 작전이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명예로운 순직으로 예우받았습니다. 왜 갑자기 지난 일에 과민 반응하십니까? 명예로운 순직? 서예림은 들고 있던 사진을 박영식의 가슴팍에 던지듯 날렸다. 사진 속에는 2년 전 오창국의 비리 희생자들이 아닌 20년 전 그녀와 생사를 함께했던 동해안 작전의 전우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 소장, 당신은 그 작전 당시 특전사령부 작전참모였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당시 작전은 성공이 아니라 정보 판단 미스로 인해 우리 팀원 7명 중 5명이 적의 매복에 걸려 전멸한 처참한 실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꽃다운 나이에 사나한 그들의 죽음을 명예로운 순직으로 위장하고 살아남은 나를 작전 실패의 멍에를 쓴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서예림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20년 가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울분이었다. 서예림의 뇌리에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녀는 22세, 패기 넘치는 특전사 예하 여단의 하사였다.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작 부대를 저지하라는 긴급 작전. 그러나 상부, 정확히는 심상훈 전 대장 라인이
사전에 입수한 엉터리 정보로 인해 그녀의 팀은 적의 완벽한 매복 지점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예림은 필사적으로 팀원들을 구하려 했지만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전우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참혹한 작전 실패 후 당시 사령관이었던 심상우는 자신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이 작전을 명예로운 순직으로 포장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서예림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전투력 상실이라는 낙인을 찍어 전방 작전 부대에서 강제로 배제하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생존자의 입을 막는 것. 하지만 서예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707 특수임무단 선발에 지원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압도적인 무력과 지략으로 모든 편견의 벽을 부수고 최연소 군단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다. 그녀가 악착같이 강해져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부패한 세력에게 복수하고 억울하게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다시 현재 서예림의 서늘한 눈빛이 박영식을 꿰뚫었다. 당신들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비리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시신 위에서 당신들의 계급장이 빛났던 겁니다. 서예림이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다. 박영식 소장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그토록 과거의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군단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당시 사령관님께서는 충분합니다. 서예림이 그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나는 이미 유령에게 당신과 심상훈 전 대장이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이 암살자를 보내 나를 제거하려 한 순간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와. 서예림의 허락과 함께 윤동석 중위, 코드네임 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사냥꾼 특유의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사냥꾼 임무 보고드립니다. 박영식 소장의 집무실 및 관사를 정밀 수색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윤동석의 뒤를 이어 들어온 송재혁이 방수 코팅된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를 서예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파일에는 심상훈 전 대장이 주도하는 사조직 무후회의 박영식 소장이 지난 5년간 상납한 비자금 내역서, 그리고 오창국 대령 등 군단 주요 보직을 매매한 정황이 담긴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침투 작전 당시 심상훈 전 대장의 오판으로 인한 작전 실패를 은폐하려 했던 상세 계획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박영식 소장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듯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찼다. 군단장님. 박영식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제가 너무 깊이 관여했습니다. 제발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을 먼저 건드린 것은 당신입니다. 서예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군단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들의 식비까지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서예림은 송재혁에게 고개짓했다. 헌병대의 정식 체포 명령을 하달해. 혐의는 군사 기밀 유출, 뇌물수수, 공금 횡령, 그리고 살인방조에 버금가는 작전 실패 은폐다. 송재혁은 즉시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다. 박영식 소장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패배는 완벽했다. 서예림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파헤치려던 적의 수를 역이용하여 도리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 목덜미를 문 것이다. 박영식 소장의 체포는 오창국 대령의 구속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군단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중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임 군단장이 부임 3일 만에 자신의 직속 부관이자 서열 2위인 소장을, 그것도 작전 실패 은폐라는 최악의 혐의로 체포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방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초유의 사건이었다. 서예림은 참모장이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순간 그 공석을 작전 참모였던 최연수 대령에게 대리하도록 즉각 지시했다. 최연수 대령은 뛰어난 실력을 갖췄음에도 비주류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밀려나 있던 인물이었다. 서예림은 그를 통해 군단 내 부패 세력이 닿지 않은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려 했다. 체포 3일 후 국방부 본부. 서예림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호출되었다.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는 군 내부의 기득권층을 완전히 자극했고 언론은 30대 여성 군단장의 무자비한 숙청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연일 특종을 쏟아내고 있었다. 장관 집무실.
장관은 몹시 피곤한 기색으로 서예림을 맞이했다. 서중장,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국방부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상훈 전 대장과 장서구 의원 측에서 수많은 청탁과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한 비리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납업체와 관련된 수조 원대 사업, 그리고 정계의 거대 자금줄이 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우려와 함께 그녀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무언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 장관님, 저는 약속드린 대로 군 개혁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호에는 단순한 사조직이 아닙니다.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입니다. 오창국과 박영식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제5군단은 유사시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과거 동해안 침투 작전건도 그들이 언론에 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군을 배신하고 작전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는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로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할 겁니다. 장관의 지적은 정확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약점을 공격하여 서예림을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숙청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서예림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내 그녀가 결연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장관님, 만약 그들이 저의 아픈 과거를 파헤쳐 공격해온다면 저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작전의 진실을 입증할 박영식 소장의 자필 메모와 심상훈 전 대장의 작전 지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들이 은폐했던 처참한 작전 실패와 비리, 그리고 그들이 명예를 팔아 치부한 천문학적인 부의 내역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서예림의 눈빛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장관은 그녀의 서슬퍼런 단호함에 압도되었다. 서중장, 당신의 그 결단력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지독히도 고독할 겁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당신의 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디 개인적인 안위를 챙기십시오. 저의 안위가 곧 제5군단의 안위입니다. 서예림은 짧고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린 뒤 장관실을 나섰다. 그날 오후 포천군단 사령부. 서예림은 다시 자신의 전장인 야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참모회의실로 향하는 대신 병사들이 머무는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개혁이 단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숙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사 생활관, 비록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녀가 부임한 후 획기적인 식단 개선과 보급 품질 향상 덕분에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서예림이 한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잔뜩 긴장한 채 일어섰다. 쉬어, 편하게 앉아. 서예림이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병사들 틈에 털썩 앉았다. 어깨 위에 별 4개가 주는 위압감 대신 전우로서의 친근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자네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 지금 우리 군단이 매우 시끄럽다는 것을. 군단장도 소장도 줄줄이 잡혀갔다. 솔직하게 말해보라. 지금 군단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있나? 나를 믿을 수 있나?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한 이병이 용기를 내어 손을 번쩍 들었다. 이병 박재현입니다.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창국 연대장님이 계실 때 저희는 늘 곰팡이 핀 보급품을 썼습니다. 특히 전투화가 엉망이라 행군 때마다 발에 물집이 잡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이 오신 뒤 취사장의 밥이 맛있어졌고 보급품도 전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의 안전과 생활을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분은 군단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예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긴장감이 풀린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미소였다. 고맙다, 이병 박재현.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밖에서는 내가 군단의 기강을 해치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나는 너희들이 먹고 자고 훈련하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군단의 가장 중요한 기강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20대 시절 작전 중 동료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과 그 처절한 기억이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너희들이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너희들이 밟는 이 땅 한 뼘은 모두 선배 전우들의 피로 지켜진 것이다.